안녕하십니까. 제2장 디지털 경제와 이비즈니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내용대로 디지털 경제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이론과 배경, 그리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기업 경영 특징, 그리고 디지털 경영 환경과 디지털 전환,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섹션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 교재, 잠시만요.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가 잠깐만요. 교재하고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3페이지, 34페이지 여기에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교재하고 강의 내용을 같이 겸비해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요?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의 뜻은 어떤 뜻이고 그 사례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우리가 이제 기성세대나 그리고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에게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날로그 시대다, 아날로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날로그에 의한 이론적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날로그와 반대되는 것은 그 디지털이라고 하죠. 지금은 디지털에 대한 것입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와 상대되는 말로서 어떤 사물의 측정이나 활용은 그 측정하는 측정값을, 여기 있죠. 사물의 측정이나 활용을 위한 그 값을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요? 0과 1, 제로와 숫자 1, 바이너리 디지트예요. 바이너리 1비트에, 그래서 1의 이진수로 처리하는 방식을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 이제 말하죠. 가볍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한다면 사물을 측정을 하거나 그 사물을 활용할 때 그 값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쓰지 않고 01, 01 또는 001 또는 000001 또 이런 식으로 0과 또는 000 아주 그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0과 1은 넣어서 바이너리 디지트를 시킨 것이 바로 디지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0과 1의 이진수의 배합이다, 이렇게 좀 더 간략하게 말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날로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나요? 우리가 이제 우리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이제 아날로그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연속적인 신호나 현상을 그 자체 물리적인 크기인 연속된 형태, 좀 복잡하죠. 좀 알아듣기가 좀 한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어떤 바이너리, 그러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물체를 하나의 2D로, 다시 말하면 그 자체를 그대로 물리적인 크기로 그대로 측정을 하거나 그러한 신호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아날로그다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날로그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꼭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은 아날로그와 상대되는 말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0과 1이 이진수로 처리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는요, 그 자체의 물리적인 크기인 연속적인 형태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아날로그 온도계가 있어요. 이 아날로그 온도계는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힘이 외부에서 가했을 때
그 자체의 물리적인 크기가 연속된 형태예요. 온도가 내려가면 어떤가요? 이게 밑으로 떨어지죠. 그죠? 밑으로 떨어집니다. 잠깐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 열을 가하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온도가, 요 물체죠. 온도가 아니라 요 안에 있는 요 물체가 열을 열로 인해서 팽창이 되면서 여기 가둬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힘에 의해서 그 과정대로 올라가는 아주 단순한 그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반면에 디지털 온도계는 어때요? 이것이 들어가서 주위의 온도를 체크를 합니다. 어떤 열에 대한 개수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디지트화 되는 거죠. 이진수라고 그랬죠. 여기 위에 보시면 바이너리 디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요게 디지털입니다. 요게 디지털이고요. 물리적인 크기, 연속된 형태를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세계 정보기술 업계의 그 흑역사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은 상당히 그 상승 곡선을 펼쳤고요. 어떤 회사는 디지털로 인해서 아날로그로 인해서 더 이상 개발이나 연구를 멈췄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세계 정보기술업계, 즉 IT 산업계의 흑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가 노키아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는 그 휴대폰에서 그 IT로서의 정말 각광받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그 위기가 이제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스테판 엘롭이라고 하는 최고 CEO죠. 그분이 이제 그 회사가 자꾸 뭔가 매출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여기 구원투소 역할을 맡으면서 오게 됐죠. 노키아에. 그래서 지금도 그 회자되는 유명한 그 이메일을 전 직원한테 보냅니다. 그 이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타는 플랫폼에 빗대면서 플랫폼 시장을 빗대면서 경쟁사들이 휴대폰 기기를 가지고 우리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 전체 생태계 경쟁력으로 우리 몫을 빼앗아 간다 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스테판 엘롭이라고 하는 그 CEO는 그 참여는 결과적으로 너무 늦은 찬스, 그것도 늦었죠. 조금 더 일찍 이러한 상황을 깨닫고서 홍보 마케팅에 임했다면 아마 노키아가 세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그 엘롭이라는 CEO는 휴대폰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계는 온통 생태계, 곧 플랫폼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대학의 스캇 갤러웨이라는 교수의 말을 빌자면 구글, 아마존, 애플,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른바 디지털 4인방이 거대한 플랫폼을 무기로 주무르는 세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플랫폼 자체도 어떤 디지털화가 되면서 정말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비즈니스 속에 IT, 즉 세계 정보기술 업계, 이 IT 산업 쪽에서 디지털화가 나오고
또 그 디지털로 하는 또 여러 가지 세분을 해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우리가 좀 전 시간에 배웠던 B2B, B2C 쇼핑몰이 과연 어떤 전문화되면서 그런 것이 또 세분화되고 다시 또 합쳐지고 해서 어떤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전거장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는 전거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플랫폼은 우리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곳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나 전철을 탈 때 그 거쳐야 되는 부분이죠. 플랫폼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는 어떻습니까? 플랫폼에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규모가 커지게 되죠. 그다음에 그 또 중요한 플랫폼일수록 연결망이 되게 촘촘합니다. 연결망이 촘촘하다는 건 이렇게 얘기해요. 러시아어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막 겹치고 막 밀리고 그런 상황까지 가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고 중요한 플랫폼일수록 연결망이 촘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방문객들이 서로 연결되죠. 그렇죠. 거기 한 집단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연결되게 됩니다. 또 같이 같은 하나의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추면은 운동은 운동에 대한 그런 플랫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고 중요한 플랫폼일수록 촘촘하고,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방문객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품과 서비스 교환 등의 그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 기업은 모든 참여자의 정보와 데이터를 장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대형마트에 여러분들의 마일리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상을 공개합니다. 물론 뭐 주민번호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앞자리라든지 생일이라든지 또는 생년월일, 이름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전화번호 들어가 있죠. 또 어떤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집 주소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 교환을 통해서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상품을 얻고 그쪽에서는 그 상품 값을 받지만 데이터를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서로 연결된 그 데이터를 그 사람들이 큐레이션 한다 그러죠. 그 컨텐츠를 가지고서 그것을 나눠준다, 큐레이션 한다라고 하는데, 큐레이션의 그 뜻은 컨텐츠로 구분된 것들을 구분을 해서 어떤 전문성으로 구분을 해서 그것을 이제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플랫폼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잠시만요. 금융권의 슈퍼맥이 등장한 카카오뱅크가 바로 그 대단한 그 업계에서 대단한 기업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처음부터 1등을 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인터넷 전문 은행으로서는 K뱅크라고 하는 그 인터넷 뱅킹 회사가 있었지만, 카카오뱅크가 그 K뱅크에 비해서 몇 배나 빠른 속도로 돌풍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플랫폼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카카오톡의 가입자가 약 4,2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효과와 모바일 큐레이션 능력이 금융권을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프로포절을 많이 내놨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수수료를 없앴습니다. 대단한 혁신적이죠. 우리가 편의점 지금은 많이 이제 이용료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줄어들었거나 없어졌죠. 예전에는 이제 편의점이나 기타 휴게소에서 썼던
그 현금 서비스에 보통 그 1,300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돈이 수수료로 지급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는 그 모든 그 수수료를 카카오뱅크가 지급을 하고 소비자들을 위한 그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카오뱅크 카뱅 신드롬에 자극을 받은 은행들이 저마다 모바일 뱅킹 앱 개편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거나 또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주 되게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금까지 쭉 해오던 그 오프라인 은행에서도 모바일 뱅킹 그 앱을 개발해서 개편하고 벌써 실행을 해 나가고 있죠. 자, 이제는 그냥 앉아 있는 그 자체로서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플랫폼 경제 시대, 기업과 규제 당국 모두 발상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죠. 만약에 K뱅크나 또는 카뱅이 나오지 않았다면 기존에 그 있었던 은행들이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태의연한 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플랫폼 우선 제품 중심 사고에서 개방하고 연결되고 협력하고 공유를 먼저 떠올리는 플랫폼 중심 사고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제 바로 플랫폼 시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이 플랫폼 시장과 플랫폼의 기술 향상,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내년이 되면 뭔가 또 우리가 놀랄 만한 그 플랫폼 기술력이 또 향상이 되고 조금 더 많은 에서도 그 업그레이드된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빨리 지내가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몇 개의 사건이 있죠. 호텔 객실 하나 보유하지 않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숙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호텔 그룹보다도 더 많은 투숙객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차량 운수 사업을 한다면서 차량 한 대도 없는 우버 아시죠? 세계 최대 운송 네트워크 회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플랫폼 경제의 마법입니다. 이건 마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게 먼저 진입했다고 먼저 그 시장을 장악했다고 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은행으로서 최초로 나왔던 K뱅크보다 카뱅은 그 데이터와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K뱅크보다 따라마셨습니다. 예, 몇 배 빠른 속도로 돌풍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어떤 힘인가요? 플랫폼의 힘입니다. 이 플랫폼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카카오 가입자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효과가 모바일 큐레이션 능력이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플랫폼 중심 사고로 전환이 되는 것이 연구개발 패턴도 아마 바뀌게 될 것입니다. R&D라고 해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같은, 그래서 비용과 시간에서 큰 부담이 되는 R&D 대신에 외부 기술과 아이디어를 내부 역량과 연결하는 커넥트, C&D. 예전에는 연구개발이라서 리서치 앤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는 거죠. 조사하고. 그런데 지금은 외부 기술과 아이디어를 내부 역량과 연결하는 Connect and Development 해서 C&D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C&D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의 비밀연구소 구글 X입니다. 구글 X 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한 외부와의 어떤 그 인포메이션을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C&D를 활용하는 회사는 구글의 연구소, 구글 X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우버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한 것을 지향하는 소비자 요구를 긍정적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고객의 니즈는 어떤 건가요? 정부에서 규제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고 그런 것을 지향하는 소비자 요구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만 뒤처지는 갈라파고스화의 우려도 큽니다. 정부 규제에도 2.0 버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플랫폼 전자파를 IT 업계에서는 에반젤리스트, 즉 전도사라고 에반젤리스트라고 하는 종교적 용어로 부릅니다. 플랫폼 전자파를 에반젤리스트다. 애플의 최고 에반젤리스트는 스티브 잡스였고 카카오뱅크 돌풍에는 보험업계와 인터넷 기업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윤호영 공동대표와 같은 경영인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보이지 않는 엔진의 속성과 힘을 이해한 기업과 국가로 권력이 현재 이동하고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숙지하셔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든 이 플랫폼 사업에 열심히 관심을 갖고 그 안에 동행하는 그러한 지식과 학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뭐 디지털이 어떻고 아날로그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역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현재 이 플랫폼의 사업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보다 10배, 100배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IT 이 비즈니스의 그 내부적인 그 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이 점차적으로 쌓아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